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산의 조직별 분류, 프로그램 예산제도, 그리고 예산의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형태의 내용들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미 여기서부터 뭔가 개념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이 좀 어려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내용 정리 잘 해주시면서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조직별 분류는 누가 구입하느냐,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데 얼마를 쓰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예산을 품목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X고요. 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쓰느냐, 국가가 교육비로 쓰느냐, 국방비로 쓰느냐, 사회보장비로 쓰느냐 등등 이렇게 예산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 썼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예산은 일단 먼저 기능을 구분하죠. 소관을 구분하고요. 소관 구분 먼저 합니다. 그 다음 기능 구분하고요. 그 다음 품목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분류되는 방법이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거라서 아니,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품목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거여서요. 지금 보시는 23번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프로그램 예산 분류 체계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우리나라 지금 장, 분야죠? 관, 부문이죠? 항, 프로그램, 그 다음 세항, 요게 단위사업. 세부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에 쓰지는 않지만 각 부처에서 분류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품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자,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예산 운용의 초점을 투입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26번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위 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습니다. 이걸 예산 및 성과의 기본 단위로 삼게 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죠. 제가 이 항 중심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성과 계획도 성과 보고도 진행하는 게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입니다.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의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의 방식. 일단 세부 업무와 단가를 실제 설명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을 좀 러프하게 짜는 게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특징이고 얘는 상향식의 방식이 아니라 하향식의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출을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 현 세대의 의사 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이 미래로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이 재정 지출을 만약에 국공채를 통해서 부담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자, 29번은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공채는 사회 간접 자본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되는 경우 후세대도 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오히려 더욱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특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29번 X가 됩니다. 30번 취득세, 자동차세, 국세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지방세에 해당하는 건 국세가 아니다라는 건 아시죠? 물론 아직 지방자치론 기초는 안 풀었지만 내용은 봤을 거 아니에요. 취, 주, 자, 담, 레비, 득 할 때 그 취와 자예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 항목에 해당하죠. 30번 X입니다. 31번 중앙정부의 지출 성격상 의무 지출에 해당하는 건 법에 딱 규정되어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것. 그래서 지방교부세, 국채에 대한 이자, 그다음 국제기구 출연금 이런 것들이 보통 의무 지출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정부 부처를 운영하는 비용이 재량 지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삭감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번 X고요. 32번입니다. 국가 채무 준칙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의 말 그대로 기준선을 설정해 주는 거죠. 국가 채무 규모에 상하는 선을 설정하는 방식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32번,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33번 갑시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 채무는 국가의 회계에서 발행한 채권도 포함하고 기금이 발행한 채권이 제외된다. 아닙니다.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일단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외된다. 틀렸기 때문에 33번 X. 34번 국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국공채 차입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국가 채무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35번입니다.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 재정증권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국채에는 일단 국고채, 재정증권, 그죠? 외국 환평형, 기금채권, 그 다음 뭐 이런 것, 재정증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재정증권 또 했죠. 국고채, 그 다음 재정증권, 외평채, 국민주택 채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국채 종류에 당연히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이 되죠. 재정증권은 제가 통합재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국채 종류에는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5번 그래서 X예요. 자,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양국사업, 조달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 예산 운용에 관한 수령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정부기업 예산법입니다. 맞습니다. 자, 37번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얘기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예산으로, 기금은 별도로 국회의 결산, 심의,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기금은 예산은 아니지만요. 예산 절차와 거의 유사한 절차들을 다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8번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각각의 개별법을 마련해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맞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그래서 일반 회계에 비해서는 입법부의 예산 통제가 조금 용이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왜? 장부가 별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요거는 국회가 신경 쓰기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40번입니다. 특별회계는 그 설립 주체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만든 중앙정부 특별회계, 지방정부가 만든 지방정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와 구분해서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죠. 그래서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이 금지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일반 회계로부터 상호 자유로운 전출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2번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해서 운영하고자 할 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42번은 X가 되고요. 43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요.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좀 벗어나죠. 그래서 예산에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기금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연계하죠. 그래서 통일성의 예외입니다.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본래 연계하면 안 되는데 얘는 연계를 하죠. 그래서 통일성의 예외, 특별회계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 통목수 특기 둘 다 해당하죠. 기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곤란한 대규모의 국책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운영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6번 X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내용들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좀 까다로운 내용들이 일부 있지만 정리만 잘 해주시고 그걸 암기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 국가재정법 관련 재무행정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이 답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네. 일요일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월요일 활기찬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